또 발제자와 토론자의 간격을 띄워서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때는 발언하신 분 외에는 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발언하실 때에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공청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명훈 연구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주제 발표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정명훈 연구본부장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50분 동안 발제를 듣고 5분 휴식 후 75분간 지정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주신 이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신 의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 토론이 끝난 후 발제자들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발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님이십니다. 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님께서 행정의 일반 원칙과 행정 입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총칙에 관한 부분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차를 보시면 제1장 총칙, 그리고 제2장 행정의 원칙과 책무, 그리고 제4장 행정의 입법 활동 등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그동안의 재정 과정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 조정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화하고 어떻게 보면 의견의 일치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총칙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조항입니다. 이 행정기본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나아가서 그런 민주성과 적법성에 기반하에 내용적으로 적정하고도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뒀는데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크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으로 한정해서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에서 법령 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법령 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들 이외의 실질적인 의미의 법령으로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청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행정청의 개념 정의를 기본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의사 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으로 개념 정의를 두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이 법이 의사 표시 기관으로서의 행정청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적용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개념을 의사 표시 기관으로 한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의 개념 정의도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개념의 틀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다만 이 법의 특징은 그 앞에
인가 허가 지정 승인 등 그리고 인가 허가 등의 정지 취소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인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다른 법령과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것인데요. 일단 개별 영역에서 이 법이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행정에 관한 규율이 이루어지도록 했지만 다만 특별한 규정에서 입법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용의 범위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요. 특히 3조 2항에서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그리고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에 다른 법률을 제정할 때 이 법의 그 이념,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이 법과 상이하게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법제가 정비되어야 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4조는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실정법에서 민법과는 달리 행정과 관련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한 기준이 명시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원칙적으로는 민법에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을 4조 1항에서 명시했고요. 다만 행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같이 국민에게 뭔가 유리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그 시점을 초일을 산입하는 초일 산입 원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의 만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운영이 되어 왔는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날로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법령 등의 시행일에 관해서 특히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이 제5조는 그동안 법령 시행과 관련된 기존의 우리 행정 실무상의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조에서부터는 제2장 행정의 원칙과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2장 제1절은 행정의 원칙이고 제2절은 행정의 책무에 관한 규정인데요. 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원칙에 관한 조문들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들은 바로 그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와 달리 제2절에서 규정하는 행정의 책무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공정성, 합리성과 같은 행정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제6조 법치행정의 원칙은 뭐 우리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률의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의 우위 원칙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동안 이제 우리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왔던 중요 사항 유보서를 기본적으로 입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법률의 근거를 두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 법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평등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행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시 수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이 부당하게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비례 원칙입니다. 이 비례 원칙도 역시 헌법상의 원칙이고 우리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그동안 확립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한 비례 원칙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대성 원칙,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비례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제1호에서는 행정의 적합성 원칙, 행정 목적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했고요. 2호에서는 필요성 원칙을, 그리고 3호에서는 상당성의 원칙을 입법화했습니다. 제9조는 성실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 종래에는 민법의 기본 원리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 법 전체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리로서 인정이 되면서 공법에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리로서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학설과 또 우리 대법원에서는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신의 성실 원칙과는 달리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원리다라고 해서 공법상의 독자적인 원리로 판례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수용해서 제1항에서는 종래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공법의 원리로 표현을 해서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성실 의무 원칙으로 규정을 했고요. 권한 남용은 제2항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규정을 해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0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인데요. 이 10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신뢰보호 원칙을 법으로 조문했습니다. 제1항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다만 신뢰보호 원칙을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원칙으로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데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역시 종래 학설과 판례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 원칙과 분리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실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뒤에 나오는 이제 제척기관과 또 그 비슷한 취지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제척기관은 그 행위가 있음으로부터 5년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기간 시점이 정해진 것에 반해서 이 실권의 법리는 그와 달리 그 사실관계가 언제 발생했느냐를 떠나서 행정청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에서 두 조문은 적용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 행정작용과는 무관한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이 역시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명시적으로 입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2조부터는 제2절 행정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의 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이념과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12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행정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적극 행정의 원칙을 명시적인 행정의 원리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항은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이런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함으로써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수행한다라고 함으로써 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제14조에서는 오늘날 민주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서의 국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할 것을 행정에게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단순히 참여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행정 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에서는 특히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행정 혁신의 그런 기회를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근거 규정을 법정하였습니다. 16조는 행정의 협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또 각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입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위임 법령,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형적인 행정 입법뿐만 아니고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 제출을 위해서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행정의 광범위한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입법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에서는 영업 활동에 관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한 것이고요. 제48조는 규제와 관련해서 역시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할 의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49조에서 이런 상위 법규에 반하거나 또는 그 부당한 명백히 법률이 위반되는 법령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하고 앞으로 법령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입법 분석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0조는 현재도 법제 업무 규정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 법령 해석에 관한 근거 조문을 법률에다가 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51조는 그 밖에 이런 정부 법제 업무와 관련된 근거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하위 법규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건 교수님께서 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중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우리 처장님 그리고 홍정성 위원, 우리 김영현 처장님 그리고 홍정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본법 제정은 기왕에 행정법적으로 논의된 것을 정리하고 또한 새로운 어떤 그
앞으로의 발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처분 관련해서 주요 내용입니다. 조문 하나하나씩 보아가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7조는 법 적용의 기준입니다. 사실 법 적용에 있어서 가령 제1항 같은 경우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른바 행위시법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례에 있어서 이미 확립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선에서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경우에 바뀐 법령의 그런 홍수 속에서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가 사실 분명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행정법 전문가들로서는 뭐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조문화함으로써 우리 법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그런 어떤 면을 일소에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17조 4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재 처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위시법하고 다르게 그 법령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도록 판례가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모르신다면 사실 판례에 반하는 그런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제재 처분의 경우에 기존의 판례 입장을 분명히 명문화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8조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라고 해서 우리 이른바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정력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실 공정력의 경우에도 행정법 교과서에 있고 또 판례에서 공인되어 왔지만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함으로써 그런 소모적 분쟁을 다툼을 일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아쉬워하는 부분, 즉 행정행위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공정력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우가 행정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후속적인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19조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입니다. 사실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무대에 가기 전에 이미 컷오프 시키는 것이 바로 결격사유입니다. 해서 사실 이 문제는 전체 국민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해당되는 개인에게는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 활동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어떤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기본법 제정에서는 여러 개별법에 있는 결격 사유를 나름의 통일된 기준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명문화하였습니다. 향후에 개별법에 있어서의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매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조는 부관입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실정법에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순기능의 경우에는 행정의 탄력성, 상황 적합성에 기여하지만 또 역기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조건을 다는 국민들로서는 매우 딴지와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이 부관입니다. 해서 근본
행정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해서 여러분 보시면 20조 3항의 경우에 그와 같은 20조 4항의 경우에 이 부관의 이 한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20조 4항의 3호에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물론 비례 원칙의 차원에서도 좀 과도한 부관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있지만 좀 더 그것을 부관의 경우에 한정해서 비례 원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조 3항의 경우에는 부관의 어떤 사후 변경 유보에 대해서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성문화함으로써 어떤 소모적인 그런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조 2항의 경우에 기속행위의 경우에 부관 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기속행위의 경우에 부관 붙이는 것은 사실 국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요건이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단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전체를 다 그 처분을 받아주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그런 요건 충족적 부관의 경우를 이번 행정기본법에서는 반영해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와 22조는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입니다. 취소는 위법한 처음 성립할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고 철회는 성립 당시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을 사후 변경의 차원에서 법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한 경우까지 우리가 명문화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였고요. 또한 여기서 21조 2항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1호, 2호의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취소의 공익을 앞세울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판례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2조 1항의 경우에 판례가 제시하는 또한 일반적인 행정법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회 사유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아쉬움을 표할 수 있는 자기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취소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의 경우에는 비록 개별법에서 철회와 관련해서는 몇몇 개별법에 그와 같은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그 문제는 새로운 어떤 논의 전개를 기대하는 수준에서 이번 근본 행정기본법 작업에서는 그 부분 차후 과제로 돌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3조의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직접 또 컴퓨터를 이용한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1976년에 행정절차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행정처분의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제35조 A 그 조항에 있어서는 완전 자동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AI에 의한 행정처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근본 AI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작용법의 차원에서 그에 대한 명문의 근거를 둠으로써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24조는 재량행사의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택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행정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행정의 자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재량의 일탈 남용에 따른 재량의 위법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정작 재량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판례는 그것을 일찍부터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일선의 공무원들로서 관련된 법 규정에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표방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량 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근본 행정기본법 제정에는 재량 행사의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국민들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는 재량 행사를 틀을 마련하자 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28조부터 32조는 28조부터 32조는 인허가 의제입니다. 인허가 의제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원스톱 서비스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그 서비스의 행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A 허가를 받으면 B, C, D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B, C, D가 관할청이 다르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인허가 의제를 통해서 간소화라고 하는 신속화를 도모하는데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혼란함, 복잡함이 빚어지는 거죠. 따라서 근본 작업에서는 이것에 대한 나름의 공통의 틀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 조문을 두었습니다. 인허가 의제의 절차, 그리고 인허가 의제의 기준, 또 인허가 의제의 효과, 인허가 의제의 통지제도, 아마도 이걸 통해서 향후에 개별법에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정연하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33조는 신고입니다. 사실 신고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에 신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라고 하는 행정당국에 액션이 있어야지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또 어떤 신고가 그렇지 않은 신고인지 명문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법제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을 둠으로써 나름대로 구별의 어떤 그 표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근본 이 기본법에서는 신고 효력이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됨으로써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하고, 그렇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그것으로 소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초보적인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차후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국민 일반이 수긍할 수 있는 또 제도 개선이 병행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35조는 위반 사실의 공표입니다. 이건 역시 개별법에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그 공표 제도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법에 있는 매우 다소나마 차이가 꽤 있습니다. 해서 근본 작업에서는 이에 대한 공통의 어떤 툴을 만드는 차원에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실 부분이 위반 사실의 공표에 있어서 적법 절차 차원에서 나름의 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나름의 또 국민들로서는 나름의 자기 불복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44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행정처분과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직접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되어 있고 또 임의적으로 되어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해서 근본 작업에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공통된 어떤 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실 부분은 바로 44조의 3항입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한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와 이 신청 제도가 행정기본법에 들어옴으로써 사실상 이 신청이 제도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이 신청 제도 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그럼으로써 행정이 지향하는 신속성, 능률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점은 향후에 어떻게 조화롭게 양가치를 잘 꾸려나가느냐가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45조는 처분의 재심사입니다. 이른바 여기 보시면 45조 1항에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경우라도 다툴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불가증력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송을 제기해서 졌어요. 그런데 졌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사실이 바뀌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유리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그대로 상황이라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스스로 알아서 바뀐 법률에 따르면 또 바뀐 상황에 따르면 그 처분을 취소해 준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좋죠. 그런데 취소해 주지 않아요. 그 경우에 국민이 재심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져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행정의 경우에는 재판보다도 더 확정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왜 그러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 상황입니다. 했을 때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음으로써 재심 제도가 활발히 원천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근본 행정기본법 제정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의신청 제도도 두었고 나중에라도 또 억울한 사정을 다시 한번 토로할 수 있는 마지막의 기회까지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행정 일선에서 특히 우리의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어필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자칫 행정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은 있지만은 국민의 권리 보호라고 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근본 가치에 충실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처분 관련해서 말씀해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님께서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 행정기본법
그 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차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는데 오늘 이 온라인 공청회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주제는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차에 보시면 제재처분, 과징금, 확약, 수수료 사용료,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그다음에 행정강제와 관련된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재처분은 그 이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작용으로 법률 위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25조 1항에서는 제재처분의 기준, 그러니까 주체나 사유 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행정청이 제재처분할 때 그 각호의 사항들을 고려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제재처분 권한을 행정청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 당사자의 신뢰 보호 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26조 1항에서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점으로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 경우에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혼란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으나 괄호에 인허가 등의 정지 취소 철회 처분, 영업소 폐쇄 처분과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일단은 제재 처분의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항에서는 거짓으로 이제 한 경우 또는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행정청의 조사를 거부했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항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된 경우에도 6개월 안에는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 과징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여러 개의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나 법률 유보와 같은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일반 원칙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27조 1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그 2항에서는 과징금을 규정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그 각호의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위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약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과 판례에 맡겨져 있었는데 적극 행정 추진이라고 하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이번에 행정기본법 안에는 확약을 한번 제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1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확약으로 하고 이 확약은 문서 형식을 요구했습니다. 2항에서는 처분의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약에도 역시 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요. 3항은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상황,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확약의 구속력이 상실된다는 것. 그 대신 이 4항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한테 알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해서도 지금 각 여러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136조, 137조에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로 하고 1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2항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과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항은 위임 규정을 뒀고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계획도 지금 여러 개의 법률에서 상당히 많이 행정계획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워낙 행정계획이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이걸 한꺼번에 묶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대단히 빈번하게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어도 행정계획의 중요한 계획의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항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 경우에는 이익 형량, 정당하게 이익 형량을 해야 한다는 형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명문에 규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행정 계획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행정계획의 이질성을 다 한꺼번에 아우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계약도 공법관계에서 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 형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것이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규정을 해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1항에서는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는 이 원론적인 규정을 두었고요. 그렇지만 계약서라고 하는 문서 형식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했고요. 3항에서는 위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공법상 계약이 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39조 1항에서는 계약의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요. 2항에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는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라. 다만 단서 조항에다가 예외를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 4항에서는 이 사전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5항은 그 계약의 효력 부분인데요. 혹시 모를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물론 단서 조항은 따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상 강제 집행의 4가지 수단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상 강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5가지 수단을 한꺼번에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취지이고 이 행정 강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개별법들을 통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들도 이제 아울러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40조에서는 이 5가지로 행정 강제의 수단들을 정의하고 유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 대집행, 두 번째가 이행 강제금의 부과, 세 번째는 직접 강제, 이제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강제 징수, 다섯 번째 즉시 강제. 이렇게 하면서 2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이제 개별법의 존재들을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행 강제금인데요. 그 이행 강제금의 경우에도 지금 각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어도 공통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행 강제금이 남용되거나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거 법률 입법 시에 규정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에서 47조 1항에서는 이행 강제금 근거 법률에서는 그 각호의 사항들을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2항에서는 그 이행 강제금의 가중 감경 사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사전에 계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항에서는 계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5항에서는 이행 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지만 의무를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6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 징수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강제인데요. 이 직접 강제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그다음 한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은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1항에서는 직접 강제는 대집행이나 강제금의 방법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계를 지었고 2항에서는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3항의 계고와 통지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즉시강제는 급박한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즉시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침익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한계를 규정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1항에서는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것도 최소 한도로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2항에서는 증표를 보여야 될 의무, 그다음에 즉시강제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 진행을 맡아주신 정명훈 본부장님과 또 주제별 발제를 해주신 그 교수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안내드린 바와 같이 토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잠시 장내 정돈 시간을 가진 후에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